청렴한 세상,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공직자들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저와 함께 청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렴 강사 박준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신고제도입니다. 신고제도는 이 반부패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환수 관련된 신고, 그 중에 신고의 으뜸은 공익신고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익신고를 중심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고 절차 이해하기, 보호제도 이해하기, 보상제도 이해하기. 보시면 신고와 보호, 보상 이렇게 세 가지를 곁들여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요. 한번 태어나면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신고, 공익신고 같이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부패행위, 공익침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가 일어나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그 중에 처리가 있습니다. 뭐냐? 신고를 받은 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신고와 보호, 보상의 순서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신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와 보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토파보기. 토파보기, 샅샅이 낱낱이 들춰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실무에서 같이 업무하시면서 신고를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걸 목격했는데 내가 이런 걸 전해 들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사람을 표시해 드렸는데 누가 신고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빨간색이 신고자예요. 오른쪽은 신고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왜 신고자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신고의 기본 구조인데요. 신고자는 일단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어떤 걸 알린다는 거죠. 그 신고는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도 곧바로 갈 수가 없고 휩니다. 곡선을 표현해 드렸는데 누구한테 알린다는 걸 수도 있고 제보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모양은 다양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어떠냐? 파란색입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걸 표현해 드렸는데 무슨 의미냐? 신고를 받았으면 바로바로 파란색 화살표 방향 보이세요?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기관이나 공공기관, 국가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지체 없이 곧 즉시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알려주면서 이 신고가 완성되고 이 신고에 따라서 행위가 잘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 바로 신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패신고, 공익신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부패신고는 지금 보시는 저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부패방지 권익위법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5장 부패 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총 2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서 부패에 관련된 신고와 보호, 보상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익신고는 따로 법이 있어요. 그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이거는 독립된 법이에요. 총 40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부터 5장까지 중에 보이세요? 신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과 포상과 구조, 즉 보상을 한다. 흐름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신고를 하고 보호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고란 단어는요. 찾아봤어요. 부패 신고에서는 총 신고란 단어가 102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197회 등장합니다. 뭐가 많이 등장해요? 어느 법에서?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숫자, 등장 숫자만 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한국 반부패 신고제도의 어떤 중심에 서 있다. 실제로요. 뒤에 소상히 소개해드리겠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이 이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공익침해행위를 부패신고로 바꾸면 되고요. 공익신고를 부패신고로 치환하면 돼요.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 신고제도에선 상당히 중심이 되는 그런 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보시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이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건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두 주체입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직자를 특별히 신고의 의무의 주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는 뭐예요?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공직자 선생님들께서는 밑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신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익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를 발견했으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신고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신고하면 될까요? 부패 신고는 일반 국민은 알았을 때 또는 우리 공직자는 알았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았을 때, 공익신고도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뭐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긴데요. 정리를 해보면 부패신고건 공익신고건 다 뭐예요? 그 행위가 일어난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공직자세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따라 있습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거는 곧 즉시, 즉 불필요한 지연 없이 이런 뜻이에요. 즉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빨리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 통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신고한다? 여기에 신고하면 돼요. 근데 부패신고, 공익신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건 공익신고건 모두 접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 내가 속한 기관에 신고하면 안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패신고건 공익신고건 내가 속한 기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행정처리를 해서 여기에 속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 국민권익위로 이첩을 하면 조사를 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면 신고를 이곳에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를 좀 해보면 부패신고, 공익신고인데 누가 좀 더 중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 우리 공직자잖아요. 누가 신고한다? 공직자. 어떻게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언제 신고한다? 알았을 때. 공익침해행위건 부패행위건 알았을 때 신고한다. 어디에? 권익이나 수사기관, 조사기관 같은. 그리고 관련된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다음 중 공익신고를 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딜까요? 1번 경찰청, 2번 국민권익위원회, 3번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정답은 잘 푸셨어요. 잘 푸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제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경찰청 수사기관이에요.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아까 공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건 공익신고건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대한민국 국회. 그러니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 있냐 이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선 국회의원을 신고의 대상으로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볼까요? 질문을 많이 주세요. 현장 가면. 아니, 국회의원 못 만나겠어요. 국회의원은 못 만나고 보좌관들이 앉아있는데 보좌관한테 신고하면 공익신고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어떨까요? 네.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보좌관에게 신고해도 국회의원에게 신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셔도 돼요. 예. 지금까지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신고는 가급적이면 쉽고 간명하게 할 수 있게 장치를 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신고해요? 이제 오핫입니다. 오핫. 부패 신고는 부패행위, 공익 신고는 공익 침해행위 이런 걸 신고하면 되겠죠. 그렇죠. 부패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공익침해행위가 뭐냐? 특히 오른쪽에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해당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해당 법률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니고 거기서 따로 정했어요. 무슨 법, 무슨 법, 무려 284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늘어날 거예요. 467개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 공직자들이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잘 보세요. 공익침해 행위가 이만큼 되고 이 크기가 뭐 그만큼 빈도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공익침해 행위가 곧 부패 행위일 수도 있고 곧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감사나 윤리, 반부패 이런 실무를 하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우리 기관의 업무 중에 공익침해 행위인데 부패 행위고 그것은 곧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고 즉 어떤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 노란색 1번 요 교집합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은 실정법 위반이 되지만 기관 내부적으로는 징계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런 행위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 지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런 행위가 우리한테 있을까? 이런 직무를 과연 우리 직원들이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하냐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부패 신고건 공익 신고건 공통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명 신고가 원칙이다. 이상한데요? 우리 기관은 무기명, 익명 신고 가능하다는데요? 가능해요. 그거는 기관의 결정이자 결단이에요. 그게 잘못되거나 옳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행정 차원에선 비실명, 익명, 무기명 신고를 받으니 뭐 파파라치라든지 묻지마 신고라든지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신고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처리를 하려니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적인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더욱더 인적사항, 즉 기명신고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왜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신고의 근거가 뭐예요? 가치 증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부패 신고에는 없는 공익 신고만 있는 독특한 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익 침해 행위자. 공익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반드시 같이 기록해야 돼요. 신고서에. 둘째, 그 행위가 뭔데? 뭐 방류 행위 아니면 안전을 위한 행위, 국민의 건강을 위한 행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 감사 사례를 제가 재구성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박준희는 A업체 대표 B가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자, 이게 공익신고서예요. 화면에 보시는 게 실제 공익신고서인데 신고자, 자 나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나를 대입해 보시면 신고자, 나의 이름, 난 어느 소속이지? 연락처, 직업, 그리고 자 등장하네요. 피신고자가 누구예요? 피신고자. 그러니까 공익침해 행위를 한 자가 누굴까요? A업체 대표 B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적어야 돼요. B의 인적사항을 적어라 이겁니다. 특이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공익신고에. 그리고 이거 왜 했지? 왜 이걸 신고했지? 이 B라는 사람이 허위 등록을 해서 3억 원을
수급, 그러니까 공공재정을 받았는데 편취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기망이 있었다, 거짓이 있었다, 사실이 아닌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적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 빨간색으로 체크드렸어요. 그중에 공개신고 내용을 기록하면서 아까 신고자, 그러니까 내 이름 썼잖아요. 내 직업, 내 소속 기관 썼잖아요. 그거 공개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란이 실제 있습니다. 공개하겠어요? 물었을 때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하겠다고 적으면 보도나 수사, 언론 등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해도 되고 싫은데요. 그건 안 되겠어요 하면 표시하면 돼요. 신분 공개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보도나 대중이나 언론이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간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로 신고자들이 많이 모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이런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자가 용기를 냈잖아요. 청렴한 세상을 위해서 용기를 냈잖아요. 그 신고자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행정력이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 보호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첫째, 불이익 조치 금지입니다. 이 불이익 조치는 뭘까? 그럼 불이익 조치가 도대체 뭘까?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엔 2조 정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써놨어요. 불이익 조치가 뭐냐? 총 9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부당한 인사 이런 거예요. 강등한다거나 전보를 낸다거나 해고한다거나 이런 강력한 이런 조치들이 모두 불이익 조치의 예로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공익신고자나 신고자는 저 불이익 조치 받았는데요 라고 신청을 해요. 어디에?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 조치가 많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줘요. 강등을 했다면 다시 원복해 주세요. 발령을 냈다면 다시 원복되는 발령을 해주세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체불했다면 이자까지,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같이 다시 지불해 주세요.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강력한 조치죠.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행정을 뒤집는 거니까요. 강력한 보호 조치가 있다. 두 번째가 비밀 보장이에요. 비밀 보장. 아까 말씀드렸죠. 너의 신분, 당신의 신분을 공개할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하면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면 이 영역은 아니겠죠. 내 신분은 내가 스스로 동의한 거니까. 비밀 보장은 뭐냐? 똑같아요. 부패신고건, 공익신고건. 인적사항과 추정사실. 이게 뭐냐? 어렵게 썼는데 그 신고자가 누구고 그 신고자가 누군지 미루어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모두 비밀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알린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공개한다거나 언론에 보도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볼까요? 같이.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인트라넷, 우리 내부망을 말하는 거죠. 게시 가능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어때요? 그 신고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내부망에 공개해도 돼요? 그 신고자가 누군지? 정답은 O입니다. 가능해요. 본인이 본인의 자유스러운 의사의 기초에서 내 신분은 공개해도 돼. 이러면 비밀 보장이 없어집니다. 그 의무가. 그래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신변보호. 신변보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 위안, 내 몸의 평온한 상태, 건강한 상태, 누구로부터 상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 날 놓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신변보호예요. 그래서 신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동거인도 어디에 요청해요? 특이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자는 내 신변을 보호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통 경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신고자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 신변보호 해드려야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경찰관서의 권익위가 직접 요청해요. 그럼 경찰들이 출동해서 같이 진짜 물리적인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 볼까요?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왜? 두 가지가 틀렸어요.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 그러니까 무슨
어디 서해 장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자. 어쨌든 실제는 국가 행정력인 경찰력이 5일 이내 아니에요. 즉시 아까 지체 없이 소개해드렸죠. 즉시 곧 지체 없이 바로 그래야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을 내렸으면 경찰은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고자나 친족 동거인이 어떤 특정한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 이런 보호를 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센티브를 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3가지예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먼저 보상금 다 나가요. 부패신고건, 공익신고건. 근데 특이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보상금은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일정한 액수를. 내부 공익신고자.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 속한 또는 우리 기관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 외부 공익신고자까지 보상금을 드린다고 했더니 그 업체, 어떤 영세한 업체가 공익침해 행위를 하나, 뭐 방류를, 뭐 무슨 오물을 방류하나 이런 것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4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파파라치라 부르잖아요. 직업신고인이 횡행합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공익신고를 한 뒤에 이 보상금을 받아요. 그래서 뭐 3만 원도 받고 뭐 직업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30억 원. 반면에 이 포상금은 국가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해요. 포상금을 주겠다 말겠다 결정을 해요. 최대 2억 원까지 줄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공익증진 등을 했을 때 신고자 모두에게 줘요. 포상금은.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구조금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보상금 보셨죠? 여러분 다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보험 가입하면 무슨 뭐 정액보험 같이 암보험 이런 거 있죠. 일정액이 나오는 그런 보험이 있고 실비 있죠. 내가 병원 가면 그만큼 청구하면 받는 거. 정액보험이 있고 실손보험 이렇게 있죠. 뭐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즉 무슨 얘기냐? 보상금은 정액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을 일으키면 일정 액수를 드려요. 그 신고자에게. 그게 보상금인데 반해 구조금은 뭐예요? 신고자, 협조자, 친족, 동거인이 신고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몸이 아팠어. 아니면은 신고로 인해서 위해를 입을까 봐 이사를 갔어요. 그런 비용을 실제로 청구하면 국가가 준다는 거예요. 실비 같은. 그게 구조금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원래 양축이었어요. 보상금, 포상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은 내부 신고자만 주다 보니까 외부 신고자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만든 게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과 구조금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곁들여서 포상금을 이해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렴이식을 같이 한번 업 해볼까요? 다음 중 같은 직책은 누굴까요? 책임관, 담당관 뭐 이런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정확히는 없다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취지는 뭐냐. 대부분의 우리 공공기관들은 같이 운영합니다. 즉 행동 강령을 담당하는 자는 감사부서의 장이고요. 보통 청탁방지 담당관을 겸해요. 그래서 그분이 부패 신고도 받고 공익침해 행위도 받고 뭐 신고도 다 받아요. 부조리 신고도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통합 운영하고 일어나 운영하는 게 현재 공공기관의 동향이자 트렌드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찾아가시라 이거예요. 찾아가서 상담받고 기록으로 남겨야 우리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성립 요건은 강조드립니다. 이 6가지 요건,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이 요건에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상 법률, 그 법률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벌칙이거나 행정처분. 그렇다. 내부 공익신고자, 좀 굉장히 강조한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금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인데 누구냐? 근무관계, 그러니까 직원이거나 아니면 계약관계, 계약의 상대방도 내부 직원이 아니지만 공익신고자로 봐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산하기관, 무슨 정부 부처와 공직유관단체 이런 관계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도 역시 보호와 보상을 받는데 특별보호조치,
보상금 지급. 아까 공부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국민권익위원회도요. 이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인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표의 설명에 대부분의 부패, 공익신고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동향이에요. 그래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해주고 내부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상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더욱더 유리한 행정 지점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직접 신고를 하라면서요. 대신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선진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 누가 대신 신고하냐? 변호사가 자기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대신 신고한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으면 봉인 후 보관한다. 이렇게 잘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건데 한 가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망을 하나 드리면 청탁금지법도 위반 행위라면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비실명 대리신고 못해요?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매우 세련되고 좋고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도 들어오려고 입법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만 전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부패신고, 공익신고 있는데 좌표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왼쪽에 부패신고, 오른쪽에 공익신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공익신고를 중심으로 항상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면 그걸 부패로만 치환시키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조의 목적이 있고 공익침해 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두 가지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만 첫째, 말하라. 둘째, 알려라. 자, 여러분들이 발견한 공익침해 행위, 여러분들이 발견한 부패 행위, 여러분들이 발견한 부조리 행위를 침묵하고 있으면 건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발견하셨으면 손들고 말씀하시고 내가 말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공부한 신고의 핵심은 결국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사랑 다 있으시죠? 제가 선생님들의 첫사랑은 될 수 없지만 청렴, 첫사수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